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박정희 정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5.16 군사 정변과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나타난 이제 정치적 변화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신군부 세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탄생한 민주주의 정부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군부 세력 등장하는 얘기부터 할게요. 12.12 군사 쿠데타라고 아마 들어보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12.12는 뭐 군사 정변이라는 말보다는 군사 쿠데타를 많이 씁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이제 신군부가 군내의 온건파를 제거하고 이제 군사권을 장악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상 뭐 군사권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사실상 장악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당한 이후에 당시 국무총리였었던 최기화 총리가 이제 대통령직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 사건을 조사했었던 사람이 바로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었던 전두환 소장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환 소장이 자기를 따르는 신군부하고 함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었던 정승화 육군대장을 체포하고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이제 체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12 군사 쿠데타 사건입니다. 전두환 당시 때 이제 당시 보안사령관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이제 엘리트 군인이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예쁨을 받는 그런 군대의 후배였어요. 이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자기 육사 기수 바로 다음 기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매 기수마다 리더십 있는 그런 후배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회라고 하는 이제 군대 내 사조직을 운영을 했는데, 그 사조직이 당시 군대 내의 주요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2.12 군사 쿠데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참여했었던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멤버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다음번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이제 노태우 장군, 당시 우리 백마부대 부대장이었었던 노태우 장군을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어, 원래대로라면 그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계엄사령관을 조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이제 차후에 이제 받으면서 이제 절차상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항을 했었던 이제 군대 내에 비하나회, 뭐 그래서 이제 육사, 이제 기타 육사 출신이라던가 다른 장교 출신들을 배제하고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렇게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을 했지만 당시 사람들이 권력이 어디로 넘어간지 알 수는 없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유신이 끝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제 1980년 봄에부터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곧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치열하게 가장 규모가 컸던 게 이제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이고요. 여기서 이제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비상계엄을 철폐하고 전두환 등 퇴진하면서 대통령을 이제 새롭게 선출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이제 저녁 늦게 신군부 세력들은 일종의 이제 다시 한 번의 이제 비상계엄 확대를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의 또 한 번의 이제 쿠데타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신군부 세력이 5.17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에 이제 제대로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계엄이 전국에 확대해서 이제 군대가 전국을 장악을 하고, 그런가 하면 유력 정치인이었었던 당시 이제 김영삼 혹은 김대중 이런 분들이 정치 활동이 금지가 되는 사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저항을 했었던 유일한 지역이 바로 광주예요.
당시 이제 광주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상계엄이 시작이 되면 이제 학교가 폐쇄가 되니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그 다음에 활동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있었대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확대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군대에게 저항을 못해서 이렇게 시위들이 없어졌다면 광주에서만 이제 유일하게 비상계엄 철폐와 민정 헌정 회복 요구를 하는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주에서 시작된 이 시위를 투입된 군대가 이제 당시 이제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면서 무자비한 탄압을 하죠. 당시 이제 공수부대는 이제 그 몽둥이로 이제 시위대들을 진압을 하는데 이 무렵부터 벌써 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요. 총에다가 이제 총검을 이제 장착을 한 채로 무자비한 탄압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 시민들이 죽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합세를 해서 학생들의 그런 요구가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봉기를 해서 함께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런 시민들이 이제 광주 전역을 이제 차지하면서 광주 당시 이제 광주 도청 쪽으로 이제 몰려갑니다. 그러자 이제 광주 도청을 지키고 있었던 이런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들이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총을 발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가 다수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시위에 참여했었던 시민 학생들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의 예비군 그런 무기고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근처 탄광에 그런 폭파 작업에 필요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와서 이제 무장을 하면서 이제 광주 안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사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뭐 상징과 같은 그런 운동이었고요. 그다음에 군부 독재를 저항을 하는 민주 운동의 이제 토대가 됐었던 그런 운동인데 이렇게 벌어진 사태가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주와 전라도 일대에 대한 통신을 차단을 하고 도로망을 차단을 해서 광주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고,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혹시 영화 택시 운전사 보신 친구들은 아실 텐데, 광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광주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시 독일 기자였던 한스 페터라고 하는 기자가 그 택시를 빌려 타고 광주에 들어가서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내용을 비밀리에 일본을 통해 독일 방송으로 전달을 해서 독일에서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해외에서는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해서 방송된 내용이 독일을 넘어 미국 등지로 퍼지게 되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시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VTR, 여러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테이프에다가 녹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몰래 국내로 반입된 테이프를 통해 당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마 영화 1987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제 여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의 그런 동아리 활동하는 데 갔다가 광주에서 벌어지는 그 비디오를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돌려보면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학생 운동이라던가 이런 민주화 운동의 바탕에는 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전두환 정부는 이렇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립이 됐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단체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겁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다른 말로 해서는 줄임말 이제 예전에도 많이 썼으니까요. 이제 국보위라고 불렀습니다. 국보위. 그래서 국보위가 이제 발족이 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이제 장악을 하고,
그리고 5.17 계엄 확대를 통해 정치인 활동을 규제를 하면서 이제 전두환 그 측에 그런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고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다섯 번째 헌법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재헌 의회 때 헌법, 그리고 두 번째는 4.19 혁명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는 5.16 군사정변 이후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신 헌법이었고요. 이제 다섯 번째 헌법이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헌법 개정은요, 간접선거에 의해서 7년 단임제 대통령제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때하고는 다른 점은 임기가 1년 늘어나면서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간접선거를 하게 합니다. 이때 이제 만들어진 당이 이제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이었고요. 이 민주정의당의 그 약칭이 이제 앞 글자를 따서 민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1980년 유신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다가, 그러니까 국보위 만들어지면서 취임을 했다가 이 헌법을 개정을 하고 나서 다시 이 5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선출이 됐어요. 그게 이제 1981년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81년부터 이제 7년이니까 88년 초까지 이제 대통령 임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뭐 했었던 일들을 보시면, 일단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그 인권 유린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뜻은 뭐 깡패라던가 그 사회의 그런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적인 인물들을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각 지역별로 할당을 줬는데,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할당에 따라서 할당을 못 채운 지역에서는 그냥 별 일도 아닌 그냥 뭐 단순한 그런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보내서 이걸 유린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폐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방송국이었었던 TBC 방송국을 이제 KBS E텔레비전으로 이제 통합을 해버리고, 그 외 언론사들을 이제 없애거나 하는 일들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탄압을 했고, 또 12.6 그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관련이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 보통 줄여서 안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을 하면서 강압적인 통치를 해요.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강압적인 통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죠. 그래서 1983년부터 민주화 인사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일부 복권을 시켜서 이제 84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고요. 이때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뭐 여러분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집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제도를 없앰으로써 24시간 이제 자유롭게 이제 통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게 전두환 대통령이 유화 정책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학교에서 교복과 두발을 이제 옛날 교복이라고 하는 그런 교복들, 그리고 강제로 이제 두발을 이제 삭발로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없앤 게 이제 이 무렵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때 교복과 두발이 자유화가 되면서 교복도 안 입고 두발도 조금 자유롭게 이제 다니던 게 이제 됐다가 이제 80년대 말이 되면 다시 교복이 부활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교복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 분들 중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교복을 입어보지 못하고 뭐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80년대 말이 되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예전에는 그 뭐 자유롭게 나갔잖아요. 근데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나가려면 나라의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서 처음에는 좀 나이 많으신 분부터 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내려오다가 이제 80년대 말이 되면 이제 해외여행을 누구나 이제 여권만 받으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자치기구, 학생회 같은 것들도 이때 부활이 돼서 그 전에 있었던 약간 좀 관변, 그러니까 정권에게 좀 이렇게
가까웠던 학도 후국 등 제도를 폐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 입학을 좀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유로 대학에 입학을 쉽게 해서 인원을 늘리고 대신 졸업할 때 이제 강력하게 통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뽑아놓고 강력한 통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대학의 정원이 정해진 게 이때 졸업 정원제와 함께 정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전에 7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훨씬 대학을 들어가기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라떼는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어렵게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한 번만 하고 그만두겠다 그러면 88년 초에 임기가 바뀌고요. 대통령 선거는 87년 말에 합니다. 근데 이 당시 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6년 뭐 이른 시기는 한 85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이 벌어집니다. 헌법을 바꾸자, 대통령을 직접 뽑자 라는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그 뭐 인천이라던가 뭐 부천 등에서 시위가 아주 크게 있었고요. 여기에 맞서서 전두환 정권은 이제 각종 인권 유린을 자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라 그래서 이제 잡혀온 여자분을 이제 성적으로 고문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건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1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본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박종철 군한테 물어봤는데 이때 박종철 군은 몰랐대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고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종철 군이 이제 물고문을 받던 중에 이제 갑자기 죽으면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당국의 시도가 실패하면서 박종철 군이 물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이런 게 알려지며 87년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집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원 조치라고 해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시위가 격화되죠. 그래서 87년 6월 달에 시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었던 이한열 학생이 시위를 하던 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오랫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통해서 시위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라던가 시민들까지도 막 범국민적인 그런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넥타이를 맨 넥타이 부대들이 시위에 뛰어들고 그분들의 이제 요구에 따라 노태우 당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민주화 선언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6.29 선언이라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 수용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6공화국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을 한 번씩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헌법에 따라 5년 동안 딱 한 번만 국민의 손으로 뽑힌 상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제 좀 후일담을 얘기 드리면 당시 노태우 후보는 본인의 결단으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게 민주화를 건의를 해서 이 헌법을 끌어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이제 노태우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87년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근데 이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었던 민정당의 대표는 이제 6.29 선언을 했었던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후보였고 그 외에 야당의 대표 인사가
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위협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우리 부마 항쟁 있기 전에 국회에서 제명당했던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이서 3파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박정희 정권에서 실력자였었던 김종필 씨까지 이렇게 해서 뭐 삼김이라고 부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당의 후보는 노태우 후보 한 명이지만 야당이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렇게 막 쪼개지면서 이제 대통령에 이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시 대통령으로 나왔었던 이 노태우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게 되죠. 당시 총선에서 여소야대, 그러니까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큰 정국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제 야당의 의견에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제 벌어진 게 이제 청문회라고 해서 뭐 당시 5공하고 관련한 청문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집권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 등이 펼쳐지면서 야당의 주도로 이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밝혀지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 야당이었었던 김영삼 대통령 계통, 그리고 김종필 씨 계통의 야당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이 더 많고 여당이 작았었던 상황이 이제 오히려 뒤집히면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 줄여서 보통 민자당이라고 불렸습니다. 민자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는 야당 세력은 굉장히 이제 작은 상태로 이제 정치가 흘러갑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뭐 50 청문회 등이 개최가 됐었고, 또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발전된 모습을 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 무렵 공산권이 붕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붕괴되는 공산권들 국가들과도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걸 북방외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북방외교를 통해 북한을 압박을 넣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북한도 회담장에 나와서 남북한이 이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뒤에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 이때 이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1991년 이루어지죠. 이번에 한국사 수능 문제에서 논란이 됐었던 20번 문제에 나오는 작년에 유엔 가입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바로 이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이제 신년 연설에서 했었던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노태우 정권에 들어갔었던 당시 이제 민자당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던 김영삼 씨께서 이제 민주자유당의 후보로 1993년에 출마를 했고요. 이때 선거에서 야당이었었던 김대중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93년이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정부는 그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세 명의 대통령이 모두 군부 출신이었는데 비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민 출신, 군인이 아닌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걱정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끌고 나가면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이제 관련 비리로 해서 이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가 될 수 있게 하기도 했고, 또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죠. 이 금융실명제는 지금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통장을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도장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돈을 찾아서 쓸 수 있었고요. 그래서 통장, 도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면 통장이랑 도장부터 훔쳐간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당장 오늘부터 금융실명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을 해놨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을 빌렸다는 얘기는 뭔가 좀 구린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떳떳하지 못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하면서 지금 경복궁 자리에 있었던 중앙청을 철거한다던가 하는 뭐 이런 작업들이 모두 다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뭐 OECD 등에도 이제 가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90% 이상의 지지율을 끌고 갔었던 대통령이었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비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96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97년까지 이제 기업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IMF 관리 체제, IMF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MF 경제 위기가 1997년에 발생을 하면서 그 앞에 했었던 모든 업적들이 이제 다 잊혀지고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IMF 경제 위기의 주범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선 좀 많이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경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김영삼 정부 하에서만 있었던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MF 경제 위기 과정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 그러니까 여야가 교체된 게 이때가 처음이었었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는 이제 이쪽 편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정권 교체가 한 번 더 됐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정권 교체가 돼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사회개혁과 민주화를 추진을 했고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었고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뭐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두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죠. 덕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 위기를 빨리 탈출할 수 있기는 했지만 IMF 등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를 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2020년인 현재까지도 IMF 경제 위기 이후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2002년 6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을 해서 당시 이제 북한의 지도자였었던 김정일 뭐 공식명칭 국방위원장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네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평화 통일과 관련된 6.15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때만 하더라도 당장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죠. 뭐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게 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했던 12.12 군사 쿠데타부터 해서 김대중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는 것까지 찾아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